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운영궁의 봄 1부에 이어 2부를 발췌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운영궁의 봄에서 작가 김동인은 흥선대원군을 영웅시했다는 평이 있는데요. 저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조선 말의 부패한 사회를 보면서 작가가 흥선대원군 이하응에게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영웅, 하나의 정책으로 사회가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백성의 자각과 염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운현궁의 봄, 김동인. 6. 야, 야. 삼청동 어떤 오막살이었다. 큰 방에서 2번을 연하여 부르는 소리에 건넌 방에서 글을 읽고 있던 소녀가 몸을 일으켰다. 네? 11~12살 난 소녀였다. 부르셨어요? 큰 방에 들어선 소녀는 문을 살그머니 닫으며 아버지를 보았다. 병상에 넘어져 있는 아버지. 며칠 머리를 빗지 못했기 때문에 마구 헝클어진 머리를 베개 위에 놓고 눈을 감고 있는 그 얼굴은 놀랍게도 야위었다. 야, 말하기가 숨찬 모양이었다. 요란스럽다. 나가서 좀들 조용하래라. 네. 한길에서는 아이들이 모여서 석전을 하느라고 야단들이었다. 와! 와! 수십 명의 아이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쫓으며 쫓기며 이 근처의 집이 모두 떠나갈 듯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이 자식들 좀 조용해라. 왜 이리 야단이냐? 와! 함성 소리가 다시 크게 울렸다. 이 망할 자식들아, 요란스럽대도 귀가 먹었느냐? 얼굴뱅이야. 쫓던 배 맨 뒤에 달렸던 소년이 조롱에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서서 달아났다. 얼굴뱅이, 졸망태. 몇 소년이 거기 화창하며 달아났다. 그래, 얼었으면 어떻단 말이냐? 얼굴 구멍마다 복이 박혔단다. 소녀는 달아나는 소년들에게 고함을 퍼부었다. 이 소녀, 삼청동에서 싸움 잘하고 동리 아이들 욕 잘하는 이 얼근 소녀가 장래 자라서는 흥선대원군을 적수로 삼천리 강산을 왼손으로 휘두른 고종비 민씨의 전신이었다. 흥선 부인의 일가 아저씨 되는 민추록의 외딸. 당시 나이는 11살. 이리하여 삼청동 구석에서는 한 개의 무서운 알이 성장되고 있었다. 망할 자식들 같으니. 이 소녀는 종알종알 저주를 퍼부으면서 급히 대문을 열려다가 저편 길모퉁이에 사람의 무리가 한때 나타나는 것이 시야 한편 끝에 보이므로 눈을 그리로 돌려보았다. 가까이 이른 다음에 보매 그것은 소녀가 익히 아는 흥선 부인의 행차였다. 아이고 언니, 어떻게 오세요? 오, 너냐? 잘 자라느냐? 아버님이 병환이 계시다기에 왔다. 병환은 어떠시냐? 무슨 환우인지 구미가 없으시고 때때로 토혈도 하시고 아주 심상치 않으신 모양이에요. 아, 혼자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근본은 양반이라 하나 거지 이상의 가난한 살림을 하는 이 민치록 집안의 괴롭고 구슬픈 가사를 혼자 돌보는 소녀는 일가 언니의 위로에 그의 총명하게 생긴 눈을 쳐들었다. 이 꽤 커다랗고 맑은 눈,
이 눈이야말로 후일 이 소녀가 변하여 고종 왕비가 된 뒤에 한 번 그느스름이 뜨면 천국, 아라사, 모든 쟁쟁한 외교관들이 그 앞에서 개 짐승의 신용이라도 달갑게 하였고 한 번 크게 뜰 때는 서슬이 푸르르던 국태공, 흥선대원군의 세력도 능히 부숴버린 놀라운 눈이었다. 얼굴은 얼것으나마 몸은 야위고 초라하나마 이 소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놀라운 혼이 생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 여기서 일가의 어른으로서 이 소녀를 따뜻이 위로하는 흥선 부인도 후에 이 소녀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애원할 날이 오리라고는 소녀도 부인도 짐작할 바에 없었다. 이리하여 중로의 마나님과 소녀는 서로 손목을 마주잡고 병석에 누워있는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저씨도 그걸 무슨 말씀이라고 하시오? 아니, 내 탈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다시 일어나지 못할 탈이 왜다. 내가 여차하는 날에는 이 고아를 돌봐 주시오. 그 염려는 마세요. 불행한 날이 오면 뒷일은 다 맡아서 보아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하루바삐 쾌차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거기 대해서 아저씨, 승호를 아시지요? 승호? 네, 내 오라비 동생. 아, 생각납니다. 아저씨도 사당을 받들 후사도 아직 없으시니까 더욱 쓸쓸하시겠지요? 그래서 만약 아저씨 마음에만 계시다면 승호를 이 댁의 양자로 드렸으면 어떨까 하고. 칠옥은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한 뒤에 다시 눈을 떴다. 조카님 추천이 어련하리까. 그렇지만 이 일은 집안의 중대한 일이니 좀 생각해보고 작정합시다. 이튿날 부인의 동생 민승호는 부인의 4명으로 병들어 누운 일가 아저씨의 병문안을 겸하여 인사를 하러 갔다. 승호는 흥선의 맏아들 제면과 연갑이었다. 흥선의 맏아들 제면은 사람됨이 직하고 좀 우둔한 편이었다. 거기 반하여 승호는 날카롭기 비수 이상의 인물이었다. 병상에 외로이 누워서 인생의 고적함을 느끼고 있던 민치록은 승호의 날카로움에 마음이 움직였다. 드디어 흥선 부인을 찾아서 승호를 이 집 양자로 달라고 간청하였다. 칠옥의 딸, 얼금뱅이 소녀가 장차 자라서 왕비가 되어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무서운 정권 쟁탈전을 할 때 왕비의 보조자요, 보호자요, 신복이요, 고문으로서 흥선대원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민승호는 이리하여 흥선부인 민씨의 오라비로서 일가 민치록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얼근 소녀와 남매의 의를 맺게 된 것이었다. 현재로는 승호는 흥선의 처남, 장래는 며느리의 양 오빠다. 7. 토굴과 같은 집. 커다란 소단에는 전골탕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막걸리 냄새, 쇠 대가리 삶는 냄새, 김치 냄새, 안주 굽는 냄새, 사람의 땀 냄새, 저편에서 몰려오는 지린내. 이런 가운데 흐리멍덩한 등잔 아래는 평민들이 모여서 그날 하루 진일의 피로를 한 잔의 막걸리로 잊어버리려는 서울 명물의 막걸리집. 방의 한 모퉁이를 점령하고 가운데 술상을 놓고 주전자로 술을 따라 먹는 몇 사람의 손이 있었다. 어두운 등장 아래 기름때가 내배인 그들의 얼굴은 검붉게 번들번들 광이 났다. 나이는 모두 40 내외쯤, 계급으로 보아서 의관은 할 자격이 없는 상인들인 듯. 이 자식, 어서 먹고 잣내라. 자식도 서울 섬에 맞고 송도서 주먹질한다고
웬 짜증이냐? 글쎄 놈들아, 사나흘 전까지도 상투를 맞잡고 놀던 조가놈이 갑자기 원님이 웬 원님이냐 말이다.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너도 너의 누이를 무당이나 내리게 해서. 그는 사면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 합대게 들여보내려무나. 하하하하. 영의정 하옥 김주학은. 하옥 김주학은은 현 왕비의 아저씨였다. 세도 김병기는 하옥의 양아들이었다. 대작 영초 김병학이며 훈련대장 영어 김병국은 모두 그의 조카였다. 하옥에게는 양씨라 하는 애첩이 있었다. 본시 나주 기생으로서 출신이 기생이니만큼 간교하고 요염하여 늙은 하옥을 마음대로 놀렸다. 그런지라 양씨는 하옥을 통하여 간접으로 나라를 주무를 권력을 잡은 것이었다. 세상이 양씨를 가리켜 나주 하파라 하고 나합이라 함은 이 때문에 나온 이름이었다. 시정의 상놈이며 시골 머슴꾼이라도 양씨에게 접근하여 양씨의 총애만 얻으면 벼슬 같은 것은 마음대로 얻어 할 수가 있었다. 조성 쓰는 상놈이 하나 있었다. 그의 정업은 투전이었다. 투전판도 알맞은 것이 없을 때는 길목을 지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생트집을 잡아서 싸움을 걸었다. 그리고 거기서 몇 잔의 술이라도 따내고 하였다. 조가는 옥에 갇히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뿐더러 자기를 잡아가둔 포교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았다. 이 조가에게는 고모가 하나 있었다. 그 고모는 무당이었다. 사람의 연분이란 기괴한 것으로서 이 무당이 한 번, 두 번 양씨에게 드나드는 동안 양씨의 신임과 총애를 얻었다. 그 무당이 양씨에게 신임을 받게 된 얼마 뒤에 거리의 불황자 시비꾼 조가는 변방이 남아 함경도 어떤 고을의 성주로 임명이 되었다. 술꾼 세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이 조가에 관한 말이었다. 자기네 그룹 가운데서 한 사람의 원님을 낸 동지들은 이 값싼 향락처인 막걸리집에서 그들의 종일 시달린 피로와 울분을 텁텁한 몇 잔의 막걸리로써 푸는 것이었다. 8. 한양의 정기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백악에도 봄이 이르렀다. 이 백악의 평탄한 한 군데를 자리 잡아가지고 앞에 간단한 주한상을 버려놓고 봄을 따려는 두 사람의 탐춘객이 있었다. 이 탐춘객은 남들이 찾지 않는 백악을 답청장으로 삼고 여기서 봄을 즐기는 것이었다. 한 사람은 40이 조금 넘음직한 중늙은이, 또 한 사람은 겨우 소년의 영역을 벗어난 17, 8세 청년. 그들의 앞에는 간단한 주효가 있었다. 여보게 성하, 어디 자초지종을 다 한번 다시 말해보게. 청년은 조성하였다. 그리고 성하와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은 타락된 공자 흥선군 이하응. 대감께서는 시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마음에 계신 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한 겹 감추어 가지고 계십니까? 흥선은 그의 굵은 속눈썹 아래로 이 청년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표정이었다. 섣달 금음날 자기의 악장되는 이호준이 불어 자기를 불러 말한 바에 의하건대 흥선군 이하응은 결코 세상이 전하는 바와 같은 허튼뱅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세상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하는 사람이 많지만 결코 상린이 아니니라. 종반 가운데 국운을 회복할 만한 역량을 가진 분은 흥선대감밖에는 없으리라. 호주는 사위에게 이렇게 흥선의 인물을 칭찬하였다.
그 뒤에도 성하는 여러 번 흥선댁을 찾았다. 여러 번 찾으며 찾은 때마다 관찰하고 연구한 바에 의지하건대 흥선이라는 인물은 도저히 그 속을 알아볼 수가 없는 인물이었다.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마음이 강직하기 짝없는 이호준의 눈에 들어 호준의 애서가 된 성하는 벌써 어른을 능히 잡아먹을 만한 배심과 기백을 가졌던 것이었다. 이 성하가 흥선이라 하는 인물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세밀히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결과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면 자기의 몸을 의탁하려고. 자네에게 한꺼풀 감추는 것이 무에 있나. 흥선은 너털웃음을 웃었다. 한참 잠자코 저편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다가 성하는 드디어 한숨을 쉬었다. 대감, 바른대로 말씀드리리다. 어제 마맞게 뵙고 동궁 간택에 관해서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대비마마의 의향을 여쭈어 보았더니 마마께서는 직접 거기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대감의 둘째 도령 명복 아기씨가 무슨 생이냐고 물으시기에 아마 금년에 10살인가 9살인가 된다고 여쭈었더니 영특하다는 말은 나도 들었다 하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마십디다. 흥선은 이 말을 들었는지 적어도 귀담아 들었는지 성하의 이야기를 듣는 듯 마는 듯 안주만 연하여 집어먹고 있었다. 성하는 흥선을 진맥하기를 드디어 단념하였다. 봄날 따스한 볕은 이 두 부루의 공자 위에 고요히 내리비치고 있었다. 성하는 흥선댁까지 흥선을 모셔다 드렸다. 흥선을 흥선댁으로 들여보내고 혼자 된 성하는 마음이 유난히 뒤숭숭한 것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으므로 그의 발에 온 권리를 맡겨서 지향 없이 거리거리를 헤매기 시작하였다. 흥선이라 하는 수수께끼의 인물에 대한 의문이 그의 온 머리를 덮었다. 정월 초승, 성하 자기와 동반해 조대비께 자맹을 했을 때에도 그때 흥선의 언행은 비록 궁중 예의에는 벗어난 일을 하였을지라도 눈을 찌푸릴 만한 망신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 야인 비례라고 너그러이 볼만한 행동은 하였지만 더러운 인물로 볼만한 비루한 행동은 하지를 않았다. 흥성군은 소문과는 달리 재미있는 사람이라 하고 조대비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만큼 그는 첫눈에 대비의 마음을 샀다. 성하는 머리를 깊이 가슴에 묻고 황혼의 거리를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였다. 성하는 어느덧 남대문에 당도했다. 아래 문에서 위의 누각으로 성하는 차차 눈을 높이 올렸다. 차차 올라가던 눈은 숭례문이라 쓴 커다란 현판에 가서 멎었다. 그 호활뇌락한 필적의 현판을 잠시 우러러볼 동안 성하의 낯에는 차차 미소가 나타났다. 필적의 주인인 양녕대군, 태종의 맏아드님으로 일찍이 세자로 책립이 되었다가 폐사된 양녕대군. 어렸을 적에 읽은 역사상의 사실이 얼핏 성하의 머리 한편을 스치고 지나갔다. 양녕대군은 태종의 맏아드님으로 일찍이 세자로 책립이 되었다. 그러나 아버님 왕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기의 셋째 동생 충녕대군에게 있음을 알고 양녕은 아버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미친 채하고 치인의 흉내를 내었다. 이리하여 동생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이 되어서 후일 태종의 뒤를 이어 제4대 임금으로 등극하였다. 세종이 이분이다. 당시 양녕대군은
아버님의 노염을 사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였나. 부왕의 부름이 있을지라도 몸에 탈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고 핑계하고 산과들의 사냥을 다니던 양령. 4월 8일 날 대궐의 담을 넘어 나가서 잡배들과 관등을 다니던 양령. 달밤에 궁을 벗어나서 불황자들과 짝을 지어 비파를 뜯으면서 거리를 헤매던 양령. 잡놈 잡년들을 궁담을 넘겨서 세자궁으로 끌어들여 놀고 덤비던 양령. 이런 일들로 부왕의 노염을 사서 양령은 뜻과 같이 폐사가 된 것이다. 치인의 행세를 하고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여 그 한때 생애를 모호히 한 옛날 성인 양령대군의 필적을 우러러볼 때에 성하의 머리에 다시금 떠오르는 것은 흥선의 인격이었다. 대감의 심정을 이 성하에만은 감춤 없이 알려주십시오. 지금 상서롭지 못한 세상, 종실의 권위는 발 아래 떨어지고 외척이 권세를 잡고 그 방자 난행의 외척들 때문에 삼천리의 강토와 수천만의 생명은 도탄의 괴로움에서 우옵니다. 종실 가운데서 한 현인이 나타나서 큰 청결을 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는 이 나라가 꺼져 없어질 모양이옵니다. 성하에게만은 대감의 심정을 일러주십시오. 성하, 비록 어리고 무력하오나 대감의 앞에서 최후의 힘까지 다 쓰오리다. 황혼의 남대문. 근 반각이나 그 아래 서 있다가 성하가 자기의 무거운 발자국을 뗄 때는 성하의 양뺨에는 힘이 하나마 눈물에 흐른 자취까지 있었다. 10. 한양부의 남쪽을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 하류변. 강 이쪽이며 건너쪽이며 할 것 없이 대여섯 사람씩 몰려서서 무엇을 기다리는 듯이 강 상류 쪽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나주하파 양씨의 시반일이었다. 옛날 명종조에 대신 윤원영에게 난정이라 하는 첩이 있었다. 간사하고 악착한 계집으로서 뇌물을 즐기고 음사를 즐기는 인물이었다. 그 난정이 1년에도 두세 번씩 밥을 여러 섬씩 지어서 실어가지고 강에 밥을 던졌다. 물고기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었다. 하옥 김주학은의 첩 양씨도 밥을 20서머치를 지어가지고 오늘 한강에 던져서 고기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떠나는 것이었다. 한 젊은이가 친구에게 입을 가까이 대고 소곤거렸다. 아랫마을 차손이네 알지? 알다시피 그 집에서는 작년 홍수에 농사를 통 망치고 사실 이 즈음은 삼순구식하는 형편이 아닌가. 오늘 나온다대. 나오다니. 물속에 숨바꼭질해서 고기밥을 건져가겠다고 벼르네. 필시 나올걸. 정말인가? 좀 뒤에 어부인 듯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나도 갈까 하네. 한 추룩만 건진다 해도 얼만가. 사흘 고기잡이에서 그걸 벌겠나? 고기밥 뺏어 먹는 셈일세 그려. 고기 팔자만도 못할세 그려. 양씨의 시반선. 맨 앞에는 악공들을 만제한 배였다. 두 번째로는 20섬의 고기밥, 무당, 그 밖의 하인들이 탄 배였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주인 양씨와 가까운 친척들과 하인들이 탄 배였다. 세 번째 배에 탄 오늘의 주인 양씨가 몸종에게 명하면 몸종은 즉시로 다른 하인에게로 전하고 그 하인은 앞에 시반선으로 전하여 앞에 복수리 축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밥을 한 함지박씩 떠서 물에 던지고 하는 것이었다.
이날의 주인 양씨 얼굴에는 득의의 표정이 흐르고 넘쳐 있었다. 아랫마을 이서방의 작은 아들 차손이는 21살 난 총각이었다. 밥을 도둑질해 내려는 더러운 생각을 품고 그는 강 언덕 갈바틈에서 차선선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차손이가 벌어오는 밥을 받아가려고 그의 늙은 어머니가 광주리를 가지고 함께 갈밭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와스스 스. 차손이는 강의 중심을 향하여 물속을 헤엄쳐 나갔다. 그것은 이 노파에게 있어서는 무한히 긴 세월과 같았다. 차손이가 물속으로 사라진 자리에서 좀 하류쯤 되는 곳에 사람의 머리가 쑥 나왔다. 차손이는 시근거리며 한참 숨을 돌리고 있었다. 후! 아직 창백한 얼굴로 밥 자루를 놓을 때 늙은 어머니는 귀여운 손주나 보는 듯이 자루를 채웠다. 한 자루 못 되는구나. 더 넣을래도 숨이 막혀서 그만 왔어요. 자, 자루를 얼른 주세요. 또 한 자루 담아오게. 한 자루만 더 얻어오면 닷새는 걱정 없이 먹겠다. 이번에는 한 자루 가득 담아오지요. 차손이는 밥을 한 줌 쥐어 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속에 뛰어들어갔다. 어른어른 차손이의 눈앞으로는 허연 밥덩어리가 물바닥을 향하여 헤엄치며 내려갔다. 그것을 보면서 차손이는 몸을 뒤채어 물바닥을 향하여 거꾸로 내려갔다. 그리고 연하여 몸이 떠오르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왼편 발을 물바닥에 있는 바위 틈에 꽂아놓고 밥덩이들을 자루를 향하여 몰아넣었다. 새 밥을 좀 더 담아가지고 돌아가려고 물속을 헤엄쳐 내려가던 차손이는 무슨 기괴한 물건이 자기의 양다리를 꽉 붙잡는 것을 알았다.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며 봄에 뿌연 물을 통하여 벌거숭이 송장 하나가 그의 다리를 잡은 것이었다. 차손이는 거의 공포와 경악 때문에 심장의 고동까지 멎을 듯 하였다. 공포의 눈을 겨우 들면서 마주보매 그것은 송장도 아니요 괴물도 아니요 윗마을 사는 최서방이었다. 역시 시반을 훔치러 물속에 기어든 최서방은 불행히 발을 바위 틈에 끼이고 뽑지를 못하여 안달하다가 자기 곁으로 빠져내려가는 총각을 붙든 것이었다. 이제는 차손이도 숨을 더 돌릴 수가 없었다. 차손이가 몸을 빼어낼 때 지금껏 그렇게 힘써도 단단히 박혀있던 최서방의 발도 저절로 바위 틈에서 빠져나왔다. 차손이는 한편 팔로 최서방을 안은 채 한 발로 물바닥을 힘있게 찼다. 물면을 향하여 떠오른 두 개의 벌거숭이는 양씨의 하인들이 탄 배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아니, 구조되었다기보다 잡혔다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었다. 최서방의 시체와 차손이를 건져 올린 하인들은 시반선 일행을 떠나서 급급히 언덕으로 갖다 대었다. 양반댁 하인의 호령으로 근방 사람들이 차손이를 거꾸로 달고 두드리고 한 결과 차손이는 많은 물을 토하고 겨우 회생되었다. 나주하파의 노염은 여간 크지 않았다. 차손이는 시반을 도둑질하려던 죄로 엉덩이 뼈가 부러지도록 매를 맞고 그의 가족은 그 밥을 발한 죄로 50개씩의 태형을 받고 그 위에 자기네 조상 이래로 살아내려오던 그 동리에서까지 쫓겨나게 되었다. 10일 헌종이 승하한 것은 기유년 6월, 즉 12년 전 흥선의 나이는 한창 장년인 30을 겨우 넘은 때였다. 할아버님 순조의 뒤를 이어 8살 때 보위에 오른 헌종은 15년간을 지존의 위에 있다가 보수 23회
창덕궁 중희당에서 승하하였다. 승하한 헌종께는 왕제도 왕자도 없었다. 뿐더러 헌종의 아버님 익종께도 동기가 없고 또 그 아버님 순조도 외로운 몸이었다. 헌종의 증조아버님 정조께야 몇 동기가 있었을 뿐 그 다음 순조 때부터 3대째는 겨우 대만 끊이지 않고 내려왔다. 헌종이 아직도 23의 청년이기 때문에 친척 중에서 따로이 동궁을 책립하지도 않고 왕자 탄생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승하하였다. 그런지라 이 삼천리의 강토는 지배자를 잃음과 동시에 새로운 지배자가 누가 될지도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다. 승하한 헌종의 7촌 숙이나 8촌 형제 가운데서 신왕이 영립될 것이었다. 흥선도 헌종의 7촌 숙이었다. 헌종의 한어머님 대왕대비 김씨는 종실의 어른이요 따라서 이 나라의 어른이었다. 상감을 갑자기 잃고 그 후계자까지 못 가진 신하들은 목이 메어서 발 뒤에 있는 대왕대비께 호소하였다. 나라에도 잠시도 용상을 비울 수 없사오니 하교 계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대왕대비에게서 언교가 나왔다. 영묘의 혈맥은 금상과 강화에 있는 원범뿐이라 이에 종사를 부탁하도록 정하노라. 강화 이광의 셋째 아들 원범으로 이 종실의 후계자를 삼는다 하는 것이다. 즉 현상감 철종, 당시의 보령 19, 종실 공자지만 영락되고 영락되어서 강화도에서 초동으로 지내던 노총각. 늙은 재상 정원용은 도승지 홍정음과 시위 장사들을 인솔하고 강화도로 향하였다. 이 삼천리 강산의 최고 지배자의 위에 오르게 된 원범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때 새를 뵈러 묘에 올라가 있었다. 이런 궤변도 모르는 행운의 총각은 새를 한짐 하여지고 6월 염천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전하, 판중추 신 정원용이 봉영차로 왔습니다. 총각은 눈을 동그랗게 하였다. 네? 나 소인은 이리하여 신왕은 무종친이며 문무백관의 출령으로 돈화문으로 하여 빈전에 들어서 대행왕의 영해를 모셨다. 사흘 뒤에 인정전에서 즉위하였다. 이리하여 기유년에 즉위하여서 신유년까지 만 12년간 왕비를 맞은 지 만 10년간 친정을 한 지 만 9년간 한낮 강화의 초동으로부터 팔도 300여 주의 통수자로 올랐지만 그것은 철종에게 있어서는 결코 행복된 일이 아니었다. 안일한 궁중생활은 너무나 평안하여 체력이 나날이 줄었다. 강화의 초동으로서 보위에 오른 철종인지라 오랜 수양으로서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자기 비판안과 자제력을 못 가졌었다. 안일한 생활의 10여 년간 이전 강화에서 단련된 총각의 건강은 없어지고 지금은 약하디 약한 몸이 되었다. 대궐에서는 이러는 사이에도 여러 번 아기의 탄생이 있었다. 그러나 탄생한 아기는 모두 수가 짧았다. 너무도 쇠약하고 너무도 무규칙한 생활을 하는지라 언제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겨날지 예측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지라 김씨문에서는 여기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이 택한 방법이 소위 이하전 영모사건이었다. 도정 이하전은 종친 가운데 꿋꿋한 사람이었다. 선조의 아버님인 덕흥대원군의 정통 후계자인 이하전은
마음이 굳고 활달하고 그 정치하니 또한 비범한 사람이었다. 선왕 헌종이 승하하고 그 승통자가 없어서 종친회의가 열렸을 때 신왕의 후보자로 꼽히었던 사람이었다. 현상감이 승하하는 날에는 새 승통자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하전은 김씨 일문의 방자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제 계획이 제일일 줄 압니다. 김씨 일문의 회의였다. 이하전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몇 명을 금부로 잡아다가 독한 국문을 가한 후에 그들이 토사하였다는 구실로 이하전을 없이 하여 버려서 화근을 미리 씻어버리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왕족 이하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 뒤에 다른 왕족들에 대하여도 그들은 물색하여 보았다. 물색하는 가운데는 흥선의 이름도 나왔다. 그러나 흥선의 이야기가 나온 때는 이 척신일동은 그만 소리를 내어 웃었다. 용산서 친한 친구들과 뱃놀이를 하다가 이하전은 참변을 만났다. 수십 명의 나장이 강 언덕에 나타나서 이 뱃놀이를 불렀다. 배가 언덕의 다음에 나장들을 지휘하던 금부당상이 가까이 이르렀다. 금부당상까지 출장을 한 모양을 보고 하전은 비로소 일이 심상하지 않은 줄을 알았다. 무슨 일이냐? 도정 이하전과 같이 의논하는 역적을 모두 잡으라는 명이올시다. 죄명은 영모였다. 결박진 친구들을 돌아보다가 하전은 빙그레 미소하였다. 사태는 글렀네. 내세서나 다시 만나세 그려. 나하고 사귄 죄일세. 그 사죄도 내세서 함세. 그리고 나장에게 나는 집으로 간다. 어명이면 승지를 보내라. 하고 그곳서 발을 떼었다. 이 이하전을 두고 권신들 가운데서 하전의 처치에 대하여 의논이 분분하였다. 의논이 분분한 뒤에 드디어 이하전에게 사약을 하기로 하였다. 관복을 갖추고 황황히 입골배활한 하옥이 덕흥대원군의 사손 도정 이하전이 역모를 했사옵니다. 이렇게 계달할 때 상감은 안석의 몸을 의지하고 몽롱이 하옥을 건너다 볼 따름이었다. 재위 12년간 아직 한 가지도 새 일을 기억 못하는 상감은 덕흥대원군이 누구이며 이하전이 누구며 역모가 무엇인지 똑똑히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신들이 의논하온 결과 멸족까지는 과심하옵고 사약을 하옵는 것이 지당하올까 하옵니다. 그렇지, 옳은 말이 왜다. 매를 칠 수가 있소. 사약, 약을 주면 그것을 먹고 죽겠다. 하하하하, 그 약이 몹시 있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가묘에 마지막 봉고를 하는 하전. 사후를 위한 정리가 다 끝난 후에 하전은 비로소 내실로 들어갔다. 부인. 네. 조선봉사, 후손 양육, 어려운 일이 왜다. 잘 맡으시오. 네. 부인은 영문을 알지 못하였다. 더욱 의아하여 쳐다볼 뿐이었다. 영모에 몰렸소이다. 아이고, 나으리, 이 일이 웬일이셔요? 벌써 12년 전에 당했을 일이 왜다. 12년간을 더 살았으면 넉넉치 않소. 왕의 물망에 올랐던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이다. 12년 전 헌종 승하했을 때 왕의 물망에 올랐던 도정은 그때 왕이 못된 이상에는
마땅히 죽었어야 할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산 것은 횡수였다. 부인의 통곡에 대하여 하전은 이렇게 고요히 위로하는 것이었다. 죽음이라 하는 상서롭지 못한 사명을 띠고 금부도사의 일행이 도정댁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전은 금부도사의 일행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때였다. 관복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로 약을 든 하전은 눈을 고요히 감고 입을 그릇에 갖다 대었다. 꿀꺼덕, 꿀꺼덕, 꿀꺼덕 3번 소리를 내어서 약을 들이켰다. 이리하여 하전은 고요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그와 영모를 같이 하였다는 죄목으로 금부에 잡힌 친구들은 그 전날 벌써 가지각색의 악형을 다 받고 서소문 밖에서 참형을 당하였다. 12. 이 하전이 영모를 하던 것이 발각되었사와 사약을 하였다 하옵니다. 내시가 들어와서 이 보고를 올릴 때는 종실의 어른 되는 조대비는 나인 최씨에게 머리를 빗기우고 있던 때였다. 이하전이란 인손이 말이냐? 그게 언제 일이냐? 어제 일이올시다. 그럼 사약도 벌써 하였겠구나. 어제 즉일로 하였다옵니다. 잘 들언다. 커다랗게 뜨고 앞만 바라보는 대비의 눈에는 노염이 서리어 있었다. 눈을 멀거니 뜨고 있는 대비는 머리로는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의 일을 회상하여 보았다. 조 대비의 아드님 헌종이 한 아버님 순조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것은 8살 되던 해였다. 왕비를 2번 맞고 위에 있기를 15년간 불행히도 왕자를 보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대궐에서는 장래 불행한 날의 방비를 하기 위하여 은근히 종친 가운데 똑똑한 도령을 물색을 하여 헌종이 왕자 없이 불행하는 날의 방비를 삼기로 하였다. 그리고 거기 선택된 이가 덕흥대원군의 사손 이하전이었다. 하전은 대궐로부터 인손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다. 인릉의 손주라는 뜻이었다. 그런지라 조대비는 매우 인손이를 사랑하여 늘 인손이를 대궐로 불러들여서 궁중의 예의며 행실을 가르치던 것이었다. 이러는 동안에 드디어 헌종의 불행하는 날이 이르렀다. 그 지아버님 되는 익종을 23살 때 잃은 이래로 이 쓸쓸한 인생을 아드님의 장성과 건강뿐을 축소하면서 살아오던 조대비는 지금 그 외아드님의 중환에 세상만사를 잊고 간호하였다. 그러나 천명은 조대비의 성심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 종실의 어른은 조대비 시어머님 되는 순조비 김씨였다. 그 김대비의 세력을 근거 삼고 궁중부중에는 벌써 김문 세력이 단단히 벗어 있었다. 김주학은 김대비의 오랍이었다. 그런데 여기 만약 인손이가 헌종의 뒤를 이어서 장래 임금이 된다 하면 그 김씨의 세력은 한풀 꺾이고 인손이를 배경으로 조대비의 일가 조씨의 세력이 일어설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강화도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 겨우 연명을 하는 통칭 강화도령이라는 전계군의 둘째 아들 원범이었다. 하오 김주학은 자기의 누님 김대비를 궁중에 찾았다. 김주학은과 김대비 남매 사이에는 장차 헌종 승하하는 날에는 강화도령을 모셔다가 계통을 잇게 하자는 굳은 미략이 성립되었다. 6월 초 엿새 날이었다. 조대비는 아드님의 중환을 간호하고 있었다. 상감은 어머님의 무릎을 베개 삼아 고요히 누워 있었다. 어머님,
오냐, 좀 어떠냐. 겁결에 나온 말이었다. 지금의 너는 이 삼천리 강토의 임금이 아니오 오직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어머님, 소자는 소자는 숨이 찬 모양이었다. 그간 불효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느냐, 얘야. 모자는 15년 만에 공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서 모자로서의 정회를 풀고 있었다. 대왕대비 김씨가 상감의 환후 문안이라는 명색으로 여관 몇 명을 데리고 이 중희당에 온 것은 바야흐로 이때였다. 상감, 환후가 좀 어떠시오? 김대비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히 나타났다. 이젠 절망이었다. 가망이 없는 것이 분명하였다. 저 보를 들어라. 김대비의 명령에 여관은 나아가서 어보를 양손으로 받들었다. 조대비는 깜짝 놀랐다. 상감 만세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를 못하는 어보였다. 승하하면 새로운 승통자만이 또한 손을 댈 권리가 있는 어보였다. 조대비는 시어머님께 공손히 물었다. 어보를 어찌하시렵니까? 종사를 받들 분이 오시기까지 내가 맡아두는 것이오. 그러면 인손이를 부르시옵니까? 김대비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조대비는 여기서 커다란 음모의 움직임을 직각하였다. 인손인 어떻게 되옵니까? 인손이는 인손이지. 덕흥대원군의 봉사손이 아니오. 김대비며 김씨 일문의 의견대로 강화도령이 헌종 승하한 뒤에 신왕으로 영립되었다. 세월은 끊임없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에 대왕대비 김씨도 정사년 8월에 드디어 저 세상으로 떠났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조씨는 대왕대비가 되었다. 권력은 가졌지만 아직 세력은 못 가진 조대비는 세력 방면으로의 활동을 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0수년 전 조대비의 사랑하는 아드님 헌종 말년과 흡사한 이즈음이었다. 그때 대왕대비 김씨에게 눌려서 마음에 맞는 인손이를 맞지 못하고 마음에 없는 강화도령을 묵묵히 맞아들인 조대비는 지금 강화도령에 대해 있어서는 종실봉사자를 지정할 절대 권리자였다. 인손이의 것은 인손이에게로. 그 인손이가 호련히 영모라는 명목 아래 사약이 되었다. 처치할 수 없는 울분. 김문의 방자함이 오늘날 여기서 이하전이를 죽였다. 상감 마마께 없어 듭실 까고 여쭈어 왔습니다. 툇마루에 꿇어 엎드린 내시는 이렇게 아뢰었다. 상감, 지금 동원들의 갭시냐? 네. 누구 입시한 대신이 있느냐? 영은 부원군께서 입시하왔사옵니다. 중의당서 뵙고 은밀히 아뢰 기난 일이 있으니 대신은 물러가고 잠깐 중의당으로 듭시라고 나가서 여쭈어라. 강화의 한 초동으로서 그 20년 전생을 보낸 상감은 전생의 초라하였음을 감추기 위하여 가장 편복일 때에도 익선관에 강사포 이하를 착용하는 일이 없었다. 상감 마마, 아까 듣자오매 도정 이하전에게 사약하라시는 처분이 계셨다니 사실이오이까? 네, 제가 신이 사약을 이하준, 하준이가 낭패하는 왕의 말은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참, 잘하시오. 왕은 마치 어른의 꾸중을 들은 어린애와 같이 족장을 연하여 움직이며 소자가 신이 영의정이
영모, 사약, 그 알아듣지 못할 말을 또 하였다. 그러나 상감의 구중에서는 영의정이라는 한마디가 나왔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의 배후에는 김씨 일문이 있고 또 배후에는 장래 승통자라 하는 거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비의 마음에는 이번에 이 일에 대한 분풀이를 반드시 하겠다는 단단한 결심까지 있었다. 종친 가운데서 이하전에 대신할 사람을 골라내자면 당연히 손가락은 흥선군 이하응의 위에 멎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김씨 일문에 대한 노염과 증오 때문에 거리의 주정뱅이 흥선은 조 대비의 점검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승의방에 나가서 승의관 조성아가 들어왔나 알아보아라. 그리고 들어왔거든 내가 부른다고 전하여라. 네, 너 이즈음도 흥선군을 만나느냐? 간간 만나기는 하옵니다마는 흥선군에게 아들이 몇이나 있느냐? 적자가 2분이 있는가 하옵니다. 작은 도령의 연치는 어떻게 되느냐? 금년 10살이 올시다. 10살이라. 너 이 도정 사사에 관해서 상세히 알면 아는 것 어디 말해봐라. 이윽고 대비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다. 성하는 대비의 영에 의지하여 자기가 아는 것 소위 이하전 영모 사건의 전말을 대비에게 아뢰었다. 이하전에게 대한 대비의 총망을 짐작하고 지금 그 하전을 잃은 대비의 분노를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왕족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히 간주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성하는 직각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용무가 바쁘기 때문에 흥선댁도 찾아보지 못하고 대비께도 들어가 뵙지 못한 성하는 3, 4일 뒤에 대비께 불려서 들어갔다. 들어가자 대비는 다른 말이 없이 흥선군을 잠시 모셔오라는 분부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는 너무도 갑갑하니 흥선 같은 좀 색다른 인물이 들어와서 한참 떠들고 가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당부하는 것이라는 구실을 들었다. 그러나 낮에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흥선이 아니었다. 성하는 그날 자정이 지나도록 장안 구석구석을 찾아 돌아다녔으나 흥선은 찾을 길이 없었다. 제기랄. 마지막에는 역하여 이런 말까지 그의 입에서 나왔지만 성하 짐작에 적지 않은 일을 일시의 역함으로 못 피할 수가 없어서 밤을 새워서 이튿날 아침 해가 동력 하늘에서 오르기까지 쉬지 않고 찾아다녔다. 13. 가만, 이게 무슨 소리냐? 투전판이었다. 자, 박서방도 거시오. 열량? 홍서방은? 나는 10단량. 또 바삭하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밖에서 났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아무 소리도 다시는 나지 않았다. 좀 나가보아라. 아무도 없더냐? 보이지 않으와요. 그럼. 흥선은 필주에게 향하였다. 목 돌리게. 그때 밖에서는 또 소리가 났다. 이번은 버석하는 소리가 아니요 털컥 하는 소리였다. 왔다! 뛰자! 순간 방 안은 불난통이 되었다. 흥선, 필주, 순규의 3사람은 앞에 놓였던 돈을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모두 긁어 각기 제 주머니에 넣으며 일변 불을 꺼버리며 일어섰다. 이때 콰당 하는 발소리가 났다. 잡아라! 이놈들 문 열어라! 포교들이 온 것이다. 포교들이 앞문을 열려고 야단하는 동안에 흥선의 일행과 상인들의 일행은
뒷문을 박차고 앞들로 나와서 담을 넘어 한 길로 뺑소니 치기 시작하였다. 이놈들 섞어라! 잡아라! 필주가 연하여 손목을 끌면서 뛰었지만 포교와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흥선의 눈에는 뉘집 뒷간이 하나 띄었다. 흥선은 필주에게 손목을 잡힌 채 그리로 화닥닥 뛰어들어갔다. 이놈들 나오너라. 안 나왔다는 문을 부순다. 위협하면서 문을 발길로 찼다 잡아낚았다 하였다. 흥선은 할 일 없이 필주에게 돌아서면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여보게, 자네 주머니 톡톡 털어서 10단량만 내게.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닌 필주는 주머니를 열고 10단량을 세어서 흥선에게 드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멎었다. 주머니 톡톡 털었나? 인전 한 푼도 없습니다. 큰 소리로 주고받은 뒤에 흥선은 필주의 돈을 받았다. 그리고 문을 조금 열면서 이놈 총 나간다. 총 받아라. 하면서 주먹을 쑥 내밀었다. 포교는 돈을 받아서 몸에 간수하였다. 그런 뒤에 에이 그런 놈들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헐 수 없군. 인전 가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차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오늘 얼마 땄나? 좀 뒤에 흥선과 필주는 어떤 내외 술집에 마주 앉았다. 일은 성냥 있는데 본전이 12냥 있었으니깐 61냥 땄습니다. 운 좋은 놈들 홀짝 갉아먹으렸더니 그놈들이 뛰쳐들기 때문에 언제 또 걸릴 날이 있겠지. 그때 톡톡히 올가네세나. 이리하여 밤이 새도록 먹고 마시고 그들이 그 술집을 나선 것은 봄날 짧은 밤은 다 밝고 동천에는 벌써 불그스름한 해가 떠오를 때였다. 대감, 시생이 올시다. 흥선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몰라보시겠습니까? 조성하 올시다. 어제 조대비의 부름으로 대궐에 들어갔다가 조대비께서 흥선군을 좀 모셔오라는 영을 듣고 어제 낮부터 오늘 아침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흥선이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니다가 여기서 겨우 죽게 취한 흥선을 만난 것이다. 대감, 자 어서 댁으로 돌아가십시다. 조대비 마마께서 대감을 부르십니다. 조대비, 정신을 못 차리던 흥선은 이 한마디에 펄떡 정신을 차렸다. 흥선 댁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조금 뒤였다. 자, 대감, 조금 쉬세요. 좀 쉬시고 옷이나 지나서 대비께 들어가 뵙시다. 두 사람은 흥선의 사랑에서 한잠을 잤다. 조금 지나서 흥선은 눈을 번쩍 떴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나서 흥선은 대청으로 지피를 내어오래 가지고 거기서 편지를 한 장 썼다. 그리고 하인을 불러서 이 편지를 사동 김판서 댁에 갖다 드려라 하고 편지를 내어주었다. 잠시 뒤에 청지기가 가만히 문을 열었다. 다 대령됐습니다. 현록대부 흥선군 이하응이 탈만한 살인 가마와 하인들을 가난하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한 흥선은 김병국에게 편지하여 가마와 하인들을 빌려온 것이었다. 에이, 물렀거라, 섰거라, 선놈은 모두 앉거라. 위풍당당하게 벽제소리 요란히 흥선의 댁 대문을 나오는 이 행차를 동리 사람들도 모두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번 이하전 사사 사건이 대감께서는 혹은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하가 흥선에게 향하여 던진 이 한마디를 흥선은 얼굴의 모든 표정을 죽여버리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하고 넘겨버렸지만 그 말이 흥선에게 있어서는 결코 무의미한 말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흥선의 난행은 더욱 심하여졌다. 지금 자기의 몸은 귀한 몸, 여차하다가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귀인이 될지 모르는 몸인지라 이 몸을 섣불리 김씨 일문에 찬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는 한편 혹은 조대비가 자기를 부르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여 그는 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하, 너라도 좀 모시고 오지. 그 사이 성하는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옵디다마는 여가도 없고 사실을 말하자면 대비마마께 배울 만한 의대도 없었습니다. 하하하하. 벼르고 별러서 가난한 가운데서 뽑아내서 이 의대 한 벌을 장만했습니다. 옷이 없어서 그간 못 왔노라고 천연스레 말하는 흥선의 태도는 도리어 유쾌하였다. 이 불기한 흥선의 태도를 대비는 연하여 상쾌한 미소를 얼굴에 나타내며 보았다. 대감, 종친 중에 인재 하나를 또 잃었구려. 성하는 승후방으로 나가서 기다리라 하고 모시는 여관들을 물리치고 대비와 흥선 단 두 사람이 되었을 적에 대비는 비로소 이 말을 하였다. 효명익 황제의 대는 끊어졌구려. 지금의 상감은 대비의 제아버님인 익종의 뒤가 아니요 당신의 시아버님인 순조의 후사라 하는 뜻이었다. 죽은 인손이가 익종의 대를 이을 사람이었다 하는 암시였다. 대비마마, 효명 황제의 어대를 이을 소년 하나를 신이 추천하오리까. 영특한 소년이옵니다. 누구의까? 흥선의 둘째 아들 제황이 금년에 10살 나는 애올시다. 40년 생애를 술과 허튼 노름으로 허송했습니다마는 아비가 그렇게 지낸 만큼 자식은 그렇게 보내지 않고자 애를 다 쓰고 힘을 다 써서 훈도한 공이 겨우 나타나서 아비와 다른 영특하고 활달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대비는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뚫어질 듯이 흥선을 바라볼 따름이었다.